세계적으로 유동성 축소 장세가 심각해지고 있죠. 그런데 보면은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도, 영국도, 호주도 집값 올해도 오른다. 즉 여기서 심어주고 싶은 마인드는 그러니 우리나라도 올해도 오른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영국, 호주는 저희가 뭐 자세히 안 다뤘으니까 미국 같은 거 보면은 여태까지 저희가 뭐 기사 분석한 기관들 보면은 떨어진다고 전망한 데도 많죠. 그런데 쏙 빼놓고 오른다고 한 데만 두 군데 뽑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가 뭐예요? 저금리, 그 다음에 수요에 못 미치는 공급, 그 다음에 넓은 집에 대한 수요 증가. 요즘에 요거 몰아붙이고 있죠? 요거는 여태까지 계속 1딩 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넓은 집에 대한 수요 증가래요. 우리나라가 넓은 집을 많이 찾던 나라인가요? 외국 같은 경우는 꿈꾸는 집이 차고도 있고 단독주택을 주로 꿈꾸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꿈꾸는 집이 아파트죠. 왜냐면 차이가 있죠. 외국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그쪽에 맞춰져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아파트에 맞춰져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초고속 인터넷 혹은 배달 문화 이런 것들이 거의 우리나라가 아파트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다. 왜냐면은 초고속 인터넷 같은 경우 단독주택 하나하나 하려면은 수지 타산이 안 맞죠.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 하나 쭉 내려가지고 호실비로 쭉쭉쭉쭉 연결하면 되니까 배달 같은 경우도 원 스트리트, 레스트, 번지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확실히 배달원들도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배달 문화가 발전한 그런 것도 있다. 물론 모든 사람이라면 넓은 집에 대한 그 원하는 수요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대죠. 왜냐면 1, 2인 가구 중심의 문화에다가 바닥이 온돌이죠. 외국 같은 경우는 신발 신고 다니나. 그러니까 청소 우리나라처럼 빡세게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1인 가구가 한 50평짜리 집 가지고 있어봐라. 청소하기도 빡세 죽겠죠. 거기다가 넓은 집에 대한 선호 수요가 늘어난 이유. 미국 같은 경우는 왜 가능해요? 집값이 코로나 이후 올랐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2013, 14년부터 올랐죠. 폭등 계기가 된 건 2015년부터였고.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다르다. 금리 인상에도 공급 부족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급 부족이 아니라 금리 인상되기 전에 뭐가 됐던 거예요? 금리 인하로 인해서 수요 과잉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수요 과잉된 게 금리 인상되고 나서 빠지죠. 근데 아직 안 됐죠. 미국 같은데. 금리 인상 이제 시작하는데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른 거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거다. 이거 똑같이 우리나라에 적용하려고 지금 이런 기사로 슬슬 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연준에서 새해 매파행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예요? 표결권 교체. 표결권을 가진 위원들이 강경파 위원들로 교체됐다. 교체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부동산 등 자산 거품이 생겼기 때문에. 근데 올해 미국도 한 9월부터 슬슬 상승폭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꺾였는데 9월부터 이제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꺾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금리 유동성이 계속되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될 수 있느냐? 강경하게 바뀌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올해 0.25%씩 세 차례 금리 인상. 이게 강경파 대거 등장하기 전에 한 얘기이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세 차례가 절반이죠. 세 차례 이상으로 생각하면 3분의 2가 넘어가죠. 그렇다면 최소 세 차례 그 이상 더 올릴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예측에서 뭐라 그래요? 금리 4차례 인상할 것이다. 그래서 올해 테이퍼링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4차례 금리 인상할 것으로 봤다. 점도표는 3차례 인상이 나왔는데 보셔야 될 게 올해만 보더라도 엄밀하게 말하면 작년 12월부터 3월, 6월, 9월까지 계속 금리 인상 시기 및 테이퍼링 종료 시점은 당겨졌죠. 12월까지. 그리고 3월에 금리 인상은 거의 예견된 수순이죠. 왜냐면 3월에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 테이퍼링을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늘리고 6월 종료에서 3월 종료로 앞당겼으니까. 그러니까 3월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파로 바뀌었어요. 여기 20년부터 21년, 22년 3월에 연준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느냐. 지금 세 차례 이상 인상하는 게 과반수가 넘어간 거고 언론에서 세 차례라고 발표하는 이유는 세 차례가 가장 많은 표수를 받았죠. 세 차례 인상하자. 이게 절반의 의견이기 때문에 절반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세 차례 하겠구나. 그런데 3월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이후에나 인상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23년 한다고 그러더니 9월쯤에 내년 한다고 그러더니 12월에는 세 차례 한대요. 그러면은 3월에는 네 차례 한다는 얘기도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 확률이 25%에서 56%로 껑충 올랐다. 물론 여기도 전망이죠. 테이퍼링 조기 종료 시 3월 인상 유력하다. 근데 테이퍼링 조기 종료하잖아요. 그러면 3월 인상 유력하다. 3월 인상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한다고 보이는 거죠. 공급 부족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공급 부족이 뭐 기사들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이 옛날에 200만원씩 공급했는데 요즘에 100만원밖에 공급을 안 한다. 100만원대밖에. 그런데 그게 1, 2년 됐느냐? 코로나 이후 갑자기 입주가 100만원대로 줄었느냐? 아니죠. 몇 년간 준 거예요. 수요가 공급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니까 줄어든 거죠. 그 전에 부동산으로 폭삭 망했으니까.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이랑 이후를 비교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후에 건설사들이 막 200만원, 300만원 지어봤자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줄인 거죠. 수요가 그만큼 안 따라주니까. 왜냐면 가수요가 많이 빠진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와서 저금리로 인해서 수요 증가해서 집값이 오른다고 공급 부족 프레임을 미국에다가 갖다 붙이고 있다. 그럴 거면 진즉에 올라가야지, 우리나라처럼.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되고 수요 감소되면. 그런데 미국 금리 꽤나 많이 내렸죠. 근데 금방 그만큼 다시 올리려고 하겠죠. 특히 3차례 아니면 4차례 올린다고 보이는데 지금 미국도 집값 많이 올랐죠. 그래서 9월 10월 상승폭이 1%대도 안 나오죠. 이제 전월 대비로. 그랬을 때 앞으로 어떻게 변해가겠느냐. 이건 답이 나온 거죠. 답이 나왔는데 저런 오른다는 기사들만 들고 와서 내년에 미국도 집값 오른데 그럼 우리나라도 오르는 거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은 미국은 집값 오른 지 이제 몇 년 되지도 않았고 우리나라는 폭등한 지가 수년째인데 왜 우리나라는 계속 오른다고 그래요? 글로벌 추세가 집값 떨어지게 생겼다 이 이야기 하니까 지금 저런 기사 들고 오는 거죠. 그것도 은근히 언론들이 안 보는 것 같은데 우리 거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뭔가 얘기해놓으면은 혹여나 그런 여론 생길까 궤변으로 자꾸 올리는데, 저희 영상 보면은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데이터 안 들이대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방송 나가면은 와가지고 반대 여론 팍 올려놓고 들고 와서 얘기를 해요. 거기다가 조기 금리 인상 지표 기대감 아니에요. 이런 거는 기대감이래요. 지표가 나오고 있는 걸 기대감이라고 하고 반대로 기대감만 있는 걸 가지고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소리 무슨 소리예요?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리죠. 근데 이게 무슨 기대감이에요? 조기 금리 인상 지표 떴다지. 테이퍼링하고 그러니까 자산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요? 안전자산으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떨어진 거죠. 그런데 다시 올라가고 있다. 금방. 시중금리는 당연히 올라가는 수순이고 기준금리도 더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거기다 인플레이션, 중생산자 물가 12.9%, 10%대 나왔어요. 미국 39년 만에 최대폭 상승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는 예외예요.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가 보통 어떤 나라냐? 수출 중심국, 그리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 자체 생산하면은 어떻게든 좀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됐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글로벌 어스라는 말이 많이 했었죠. 세계는 하나. 근데 요즘에 세계는 하나라는 말 자주 안 쓰죠. 왜 안 써요? 세계는 하나 해가지고 세계 똘똘 뭉쳤는데 미국이 무너져 버리기 시작하니까 수출이나 수입 의존도가 세계는 하나 해가지고 많이 밀려났었죠. 뭐 저 나라는 기름 나오는 나라, 저 나라는 공산품 만드는 나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여기서 가공해서 조금 더 고차원 기술을 만드는 나라, 뭐 이런 식으로 나눠놨었죠. 그런데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이 내수 중심국으로 바꿨는데 우리나라 지금 뭐 수출 최대 폭이라고 경제 엄청나게 살아나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핵심은 우리나라는 거기서 수출 중심국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외부 위기에 굉장히 취약한 나라라는 소리예요. 다른 나라 다 내수 중심국으로 바꿀 때 우리나라 경제 뭘로 살리려고 그랬어요? 부동산. 부동산이 내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한일 수출 규제 터졌을 때 부랴부랴 바꾼 거 아니에요. 소부장이니 뭐니. 그런 기술을 개발했냐? 아니죠. 대기업 중심으로 많이 돌아갔죠. 그러면서 부동산 이런 거 띄워가지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지표는 잘 나와요. 부동산 띄우면. 일본이 왜 그렇게 잘 살았게요? 부동산 버블 때 도쿄 팔면은 미국 산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일본 파는 것도 아니고 도쿄 팔면. 그때 일본 엄청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죠. 근데 막상 뚜껑 까보니까 어때요? 플라자 합의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이 땅값으로 계속 유지했어요. G2 자리. 그러다가 뭐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바젤 1 때문에. 부동산 천천히 상승시키면 살기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폭등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고, 폭등하는 때가 언제냐? 쌓아놓으면 그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금리 계속 낮춰놓고 규제 계속 풀어주면 당연히 가수요 올리고 실수요도 몰리는데 올라갈 수밖에 없지. 심리만 뒤집히면. 그리고 한 번 심리 뒤집히면 보통 5, 6년 걸리죠. 그래서 5, 6년 걸릴 때쯤에 이제 다시 뒤집히려고 하는데 코로나 터져버린 거고. 우리나라 역시도 열흘 뒤 1.25%로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우리나라 2차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제 2차례 올렸는데 미국에서 4차례 올리는데 우리나라 2차례만 더 올린다고요? 아직 미국 금리 인상 시작 안 했죠. 우리나라 역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보긴 어렵죠. 그런데 오늘 기사 보셨어요?
외환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외환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방어를 해야 된다는 소리죠.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더 빠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외환이 왜 빠져나가겠어요? 미국에서 금리 더 빨리 올리고 테이퍼링 더 빨리 하고 그런다고 하니까 슬슬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환율 방어하고 외국인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두 차례로 되겠어요? 미국에서 네 차례 하는데. 그리고 자산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다 역머니 무브하고 있죠. 주식 부동산으로 갔던 돈 은행으로 돌아온다. 자, 주식으로 갔던 돈, 주식 지금 거래 대금 같은 경우 봐봐요. 과거 1월에서 6월 수준 돼요? 아니죠. 부동산 거래량만 봐도 나오죠. 거래 대금으로 봐도 돼요. 저번에 대금으로 분석해봤는데 거래량 떨어지니까 거래 대금도 뚝 떨어졌죠. 왜? 비싼데 돈을 빌리긴 어려워지고 빌리면 더 많은 이자를 물어야 되고, 근데 빌리기 어렵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돈이 부족하게 되면 갑자기 확 뛰는 이자인 이금융 상금융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돈 빌리기 어렵구나. 그러면은 경제에서 이건 알아두셔야 되겠죠. 돈 빌리기 어렵고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는데 어느 게 안전자산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예금 적금이 제일 나아요. 금리 떨어질 때는 물론 그 기회 잘 잡고 들어가시면 좋죠. 근데 그때는 기회를 미리부터 보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것도 수년간 미리 공부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고, 떨어졌으니까 아무거나 넣어보자 라고 하는 순간에 2030 비투족처럼 되는 거예요. 2030 비투족이 주식에서 벌었어요? 갑자기 이번에 들어온 사람들? 작년에 70% 오르던 장에서도 신규 투자자들은 마이너스 1.2%의 수익률을 냈다. 거기서 답이 나오죠. 수익률이에요. 거기서 빚까지 졌으면 이자까지 생각하면 손해는 훨씬 더 크죠. 저금리 때 위험자는 투자하는 거 시기는 맞아요. 근데 코로나 저금리 같이 급격하게 온 상황에서 그때 들어가는 상황이 맞았냐? 공부도 안 하고. 물론 번 사람들도 있겠죠? 잃은 사람이 훨씬 더 많죠. 근데 번 사람들만 맨날 파이어주기니 뭐니 띄워주고 기사로 나오죠. 그러면서 재테크 해야만 한다. 물론 재테크 하는 거 좋죠. 근데 재테크 해야만 한다라고 할 때 왜 꼭 성공한 사람들만 데리고 오냐? 그 사람들은 다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요즘에 막 나오는 거 보면은 요걸로 잔뜩 벌어가지고 이미 현금화 했습니다.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걸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탕주의로 몰린다. 왜 명언이 성공한 사람들의 명언밖에 없는 줄 알아요? 실패한 사람들도 명언은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띄워주지 않으니까. 작년 연간 증가율 5.84%랍니다. 5대 은행. 근데 이번에 4%대 초반 한다고 그랬죠? 4, 5%인데 5대 은행은 4%대 초반이다. 근데 전세자금 대출 포함이고 전세자금 대출이 절반 정도니까 거의 뭐 2% 나온다고 봐야 된다. 전세자금 대출이 작년 9월까지 52%를 차지했으니까 대출 중에. 그럼 2% 나오는 거 가지고 2분의 1이 아니라 거의 3분의 1 토막 가까이 나는 거죠. 돈을 빌리긴 더 어려워져요. 빌리기 어려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무리하게 투자 또는 투기한 사람들은 이거 막아야지 하면서 이금융 상금융 가게 되면은 지금 뭐 주담대 뭐 4% 5% 죽어난다. 이금융 가면 10% 넘어가요. 안 돼도 8%고. 결론, 글로벌 금리 인상 또 더 빨라진다. 교체하는 인원을 보면은 왜 그렇게 교체했는지를 봐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수요 감소는 가속화되겠죠. 그런데 공급 총량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 되냐? 공급 총량만 가지고 비교하는 거 절대 잘못된 겁니다. 수요 공급의 논리예요. 수요가 얼마나 감소할 줄 알고.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크게 돼가지고 수요 위축되면 급격히 위축될 텐데 우리나라는 더 가혹하게 수요 감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